네, 대선이 막바지를 향해 치달으면서 대선 구도가 양강에서 1강 2중 체제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세 분의 전문가 모시고 급변하는 대선 전국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화 전 새누리당 의원, 양문석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사장,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저희가 조금 전에 이 사드 비용 부담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세 분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부분이 이제 대선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이게 대선에 있어서는 그렇게 영향을 미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영향을 진보 보수 어떤 그 이념적으로 영향을 미치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젊은 유권자들 중에 이제 접촉을 해보면 일부일지라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이제 다시 비용과 관련한 얘기가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동맹국에 대한 태도로는 좀 보기 어려운 비용 관련 얘기를 계속하면서 그 유권자들 중에 일부는 이게 이념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국가의 이익, 어떤 경제적인 문제로 귀결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진보층에 불리하고 보수층에 유리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요. 오히려 이런 거와 관련해서 그 다른 나라와 외교 관계에 있어서 좀 해야 할 말은 하는 그리고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이제 각국의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이 스트롱맨 아니겠습니까? 트럼프도 그렇고 그리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시진핑 주석도 이제 1인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그리고 아베 신조 총리도 만만치 않고 이러니까 오히려 그러면 대통령이 될 사람이 이런 데 대해서 우리의 이익을 강경하게 대변하는 사람이 유리하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보수 진영에서도 어쩌면 그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강경하게 일관성을 보이는 사람이 유리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문재인 후보한테는 문재인 후보도 일정 부분 여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별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선거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기는 어떤 그 당락을 결정하거나 이제 지지 후보를 바꾸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쎄요. 근데 지금 8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어떻게 변수가 될지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은 짧은 시간이라고도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강력하게 추진했던 그렇죠. 세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세력이 있고 또 그 중간에 입장을 취했던 그 주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유불리 문제를 먼저 쳐다보면 문재인 후보한테는 좀 유리한 형국이 발생하겠고 그다음에 안철수, 홍준표 후보한테는 좀 불리한 형국이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 문제가 이슈로 커지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중요한 부분인데 이슈가 커지면서 이미 안철수 후보의 사드 반대에서 사드 찬성으로 입장 변경 이후에부터 상당 부분 그 타격을 받기 시작을 했고 이게 더 커지면 커질수록 가장 불리한 후보는 안철수 후보가 되겠죠. 반대에서 찬성으로 바뀐 입장이고 그다음에 이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안보의 강조점을 계속 뒀던 그 보수 정당으로서의 자유한국당이 안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미심쩍한 그 의심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홍준표 후보도 안보 이슈로 그 치고 가기에 이제 상당히 부담스러운 이슈의 상실을 가져오는 그 결과를 또 초래했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사드와 관련해서 트럼프의 발언이 계속해서 지속되면 될수록 문재인 후보에게 상당히 유리한 국면들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죠. 네. 배종찬 본부장 의견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 이슈가 변화가 되는 것인데요. 그동안에는 사드 배치의 찬반에 대해서 찬성 여론이 대체적으로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드 배치의 원인을 이 북한의 핵 그리고 미사일에 대한 대응에서 찾았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이것이 지금 여론조사 살펴보면은 사드 찬성 쪽이 좀 많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비용 문제가 들어가게 되면 관련된 이제 여론이 조사 결과들이 나오게 될 텐데요. 아직까지 정확한 결과는 알 수 없지만 비용 문제가 들어오면 이것이 경제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사드 문제가 중국의 사드 보복과 함께 찬반이 팽팽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어느 후보에게도 사드 배치 이슈가 또는 불리해지는 이슈가 되지 못하고 하지만 다음 정부에는 엄청난 부담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렇지만 여기서 한편으로는 또 중요한 것이 사드 배치 비용이 들어가면서 그동안 사드 배치 반대에 있던 후보들에 대해서는 조금 유리해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또 하나는
과연 이렇게 돈 문제 가지고 앞으로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중요 쟁점으로 삼을 네. 트럼프 행정부와 누가 더 협력이 가능하겠느냐. 예. 이 부분이 또 국민들에게는 이 트럼프 변수가 작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것저것 다 따져보면 남아있는 얼마 동안의 대선 투표일까지의 기간을 감안할 때는 어느 후보에게 이 절대적인 영향을 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어떤 요인이든지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미묘하고 미세한 변화 속에서 네. 지지율의 등락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예. 사실상 안철수 후보 이야기를 제가 계속 했던 게 반대에서 찬성으로 바뀌면서 호남과 그다음에 개혁적 진영의 성향의 지지자들이 상당 부분 이탈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 과정이 지속되고 이제는 그 보수에게도 영향을 주는데 특히 호남 쪽 영향이 클 거다. 그래서 부정적 측면들이 계속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가 여기서 준비한 여론조사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가 준비가 돼 있는데요. 먼저 한국사회 여론연구소에서 네. 자체로 조사한 내용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43.1%, 안철수 후보 23%, 홍준표 후보가 17.4%고요. 심상정 후보 8.2%, 유승민 후보 4.9%입니다. 자, 그 뒤에 있는 아래에 있는 거죠. TV조선에서 의뢰한 여론조사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39.8%, 안철수 후보가 21%, 홍준표 후보 15.4%, 심상정 후보 7.2%, 유승민 후보가 4.1%고요. 맨 아래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CBS가 의뢰한 여론조사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42.6%, 안철수 후보 20.9%, 홍준표 후보 16.7%, 심상정 후보 7.6%, 유승민 후보가 5.2%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이야기해보고 싶은 거는 문재인 후보가 40%, 그러니까 평균 한 40% 정도로 좀 견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군요. 그렇죠. 가장 큰 변화는 양강 구도에서 1강 2중 체제로 지지율의 판도가 변화됐다는 것인데요. 예. 문재인 후보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이 40% 안팎의 견고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안 후보를 지지했었던 보수 표심이 홍준표 후보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예. 홍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안 후보의 지지율은 하락하면서 이중 서로 2, 3위의 경쟁이 치열한 모습으로 바뀐 그런 지지율의 판세인데요. 이 문 후보는 호남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앞서 양문석 이사장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대북 안보 이슈와 관련해서도 호남에서는 오히려 문 후보 쪽이 이 관련해서 더 이 탄력을 받아서 지지율에서는 이 안 후보를 앞서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도 그러네요.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 예. 호남에서 이 문 후보를 앞서는 이 지지율의 반전을 기대했었던 안 후보로서는 지지율이 오히려 그대로 머물러 있는 정체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지율도 내려가서 홍 후보와 경쟁하는 구도로 나타난 양상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지난 주말 사이에죠. 그 통합정부론을 띄웠습니다. 승부수를 좀 띄웠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사실 이제 이 통합정부론이나 아니면 임기 단축, 개헌 이런 얘기가 이제 선거 관련해서 어느 시점에선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예상을 했던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게 좀 시점이 늦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뭐 어제까지 아마 그 재외국민 투표가 종료가 됐죠. 끝났죠. 오늘부터 선상 투표가 시작이 되고 예. 또 이번 주에 사실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실제 이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이제는 유권자들이 일정 부분 마음을 정해서 이제 투표에 실제로 돌입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네네. 이게 어떤 그 계기가 되기에 모멘텀이 되기에는 좀 시간이 촉박하지 않은가 싶고요. 그리고 네. 또 뿐만 아니라 그 김종인 위원장하고 안철수 후보의 이 세부적인 면에 있어서도 얘기, 특히 홍준표 후보를 어떻게 대응할 건가 이런 네네. 문제에 대한 얘기도 입장도 좀 다르면서 일관된 태도를 보이고 있지 못하니까 네. 그럼 뭐 전략일 수도 있지만요. 근데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이 협치라든가 공동정부 이런 부분이 이렇게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요소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지 후보를 바꿀 정도가 되거나 아니면 부동층에서 안철수 후보로 지지하게 만들려면 그리고 그게 실제 투표율로 이어지는 그런 효과를 보려면 이 뭐 통합정부론이든 아니면 개헌이든 임기 단축이든 이 문제에 더욱더 집중해서 이렇게 설득력 있게 국민들한테 유권자들한테 설득력 있게 다가가는 그런 그 강조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요. 네. 시기적으로나 뭐 이렇게 포인트 이렇게 그 요소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나 이런 게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문재인 후보도 이 통합 정부를 가지고 적폐 연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적폐 연대를 이제 계속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그리고 성격의 그 현재 안홍유 이 세 사람의 단일화 과정에 대한 그 성격 규정을 계속하면서 프레임을 걸어놔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안 후보가 그 홍 후보와 그 유 후보와의 단일화 내용을 계속해서 그 추진을 하고 있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성격이 뭐냐 하면 적폐연대다라고 계속해서 낙인 찍기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디서 효과를 불러일으키느냐 하면요. 오늘 그 발표됐던 호남 영역의 그 이 3자 단일화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홍준표, 그다음에 유승민 이렇게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의 3자 단일화에 대해서 호남에서는 60% 정도가 반대를 하고 30% 정도가 찬성을 했습니다. 즉 2배 차로 호남이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예. 만약에 이러한 시도가 지속되면 네. 선거 끝까지 하면 현재 문 후보 쪽으로 서서히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안 후보가 이제 호남에서 계속 뒤처지는데 이러한 쏠림 현상이 급격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일관되게 안철수 후보와 박 전 대표가 자강론을 이야기하면서 단일화 없다라고 계속 선을 그어왔는데 네네. 김종인 그 전 대표를 영입하면서 네. 이 자강론에 대한 기본적인 변명이나 근거들을 그 논리를 못 세우고 네. 단일화의 그 수렁 속에 외려 끌려 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자강론이 사라지면서 호남의 그 표심들이 급격하게 또 한 번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 쪽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날 그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바른정당이나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이야기하는 단일화론에 국민의당이 계속해서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면 외려 국민의당의 지지율과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계속해서 하락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그러한 현상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 보면 계속해서 스텝이 좀 꼬이는 듯한 네. 좀 모양새가 좀 비춰지고 있는데 한편으로는요 그 지지율이 이제 좀 약간 일강 구도로 굳어져서 그런지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그동안 사실 적폐라는 표현을 좀 쓰다가 안 써왔지 않습니까? 어제였나요? 신촌에서는 적폐청산 특별위원회를 만들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적폐와 관련해서 더 이제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좀 자신감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네, 지지층의 결집을 통해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보여지는데요. 네네. 일종의 밴드 웨거닝 효과. 네. 이런 것을 시도할 수 있는 것은 이 선거 국면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 밴드 웨거닝 효과를 시도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이 안철수 후보와 이 홍 후보가 지지율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강 체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네. 이렇기 때문에 밴드 웨거닝 효과를 시도할 수 있는 것이고 지역적으로 과거에는 이 충청권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지만 지금의 경우에는 밴드 웨거닝의 우군이 될 수 있는 안희정 지사의 영향력이 있는 것이 또 이 충청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종의 안희정 지사와 함께 쌍끌이 형태로 이 지지율을 더 견인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 있고 반면에 또 호남 또 영남의 경우에는 지금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고착 상태에 있습니다. 네네. 이런 경우에는 충청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되는 후보에게 더 투표를 하라. 특히 20대, 30대, 40대를 겨냥해서 이 투표율을 적극적으로 높이기 위한 밴드 웨거닝 전략으로 보여지고 예. 이런 경우에는 중요한 것이 선명한 메시지를 던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네. 자기 지지층들로 하여금 분노, 의지, 열정을 투표의 의지에 담는 그런 현상으로 분석됩니다. 네. 홍준표 후보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지율 상승세 굉장한 자신감 보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진 않았겠지만 안 남았지만 양강 구도까지 갈 수 있다고 좀 보시는지요? 네. 사실 이제 홍준표 후보는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나올 때 대통령이 반드시 이제 내가 선출이 될 거다 이런 목적보다는 다른 이제 포석도 깔고 이제 그런 해석들이 했을 텐데 많았죠. 네. 실제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홍준표 후보와 자유한국당은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어서 이렇게 분위기가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이제 그 당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방향인데요. 네. 근데 이제
홍준표 후보는 사실은 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내년에 지방선거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보수층의 헤게모니를 잡는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당을 자유한국당을 어떻게 이끌고 갈 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생각하는 바가 있었을 텐데요. 지금은 이제 뭐 문자를 돌리거나 지지층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네. 실제 본인이 생각했던 목표치가 아마 한 15% 정도였을 겁니다. 그래서 선거 비용 보전이었을 텐데 그 이상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양강 구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실 지금의 목표는 제가 생각하기에 현실적인 건 안철수 후보를 능가하는 그래서 골든 크로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골든 크로스를 이제 그 5월 2일 이후라도 그 지점을 넘어서게 되면 실제 그 정치적 영향력 그리고 본인이 생각했던 어떤 목적, 소기의 목적을 훨씬 이상을 달성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예. 양강이나 아니면 실제 당선 가능성은 이제 뭐 생각하는 분도 있겠죠. 선거 운동 하시는 분 중에 그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홍준표 후보의 어떤 자신감 어디까지 치고 올라갈 것이라고 보시나요? 뭐 지금 여의도 연구소 그 자료를 보면 2등으로 처음으로 올라선 그런 그 자료들도 이제 돌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아직까지 3등이단 말이에요. 3등이고 그다음에 이 폭이 16에서 24일을 그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20%를 안정적으로 넘어서느냐 마느냐가 오히려 관전 포인트지 뭐 양강 구도를 형성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이 예측하기 어렵다. 네. 왜 그러냐면 아까 적폐에 대한 적폐 청산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가 강하게 이야기했던 이유가 그거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재 이번 대선에 있어서 매직 넘버 우리가 야구 이런 거 보면 자력 우승을 하는데 몇 승을 더하면 이 우승이냐 이걸 또 매직 넘버라고 그러잖아요. 볼 것 없이. 예. 네. 그래서 자력 우승이 가능한 매직 넘버의 지지율이 45%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41에서 44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2, 3%만 더 치고 올라가면 자력으로 누가 어떤 이 분발을 하고 선전을 해도 문재인 후보가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강하게 결집하는 그 양상들로 그 선거 전략을 이동시키고 있거든요. 네. 즉 41, 2%의 지지율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41, 2%를 굳혀 나가는 과정들이 문재인 후보의 그 흐름이기 때문에 요 과정에 있어서 홍준표 후보가 이 40% 이상의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을 일정하게 허물어 가면서 네. 가야 되는데 현재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허물면서 땡겨오는 과정이었는데 문재인 후보의 그 지지율이 요지부동이란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양강 구도가 아니라 그 준우승을 놓고 치열하게 2, 3위의 그 경기, 즉 은메달리스트를 정하는 관전 포인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 아니냐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동안에 이 워낙에 삼각방정식이라 해서 아니 삼각방정식도 아니고 5 후보들이 토론회 때도 보면 서로 이렇게 미묘한 기싸움들을 벌여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보면 홍준표 후보로서는 안철수 후보를 넘어서는 그 기록이 좀 필요해서 그런지 안철수 후보를 좀 공격을 좀 세게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뭐 박지원 상황에서 태상황 얘기까지 태상황 이야기까지 이제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이제 1강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에 대한 공격보다 어쩌면 그 안철수 후보나 그리고 그 보수층 내에서 어떤 그 헤게모니를 잡는 내지는 중도층에서 이제 경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보다도 2등을 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그냥 15%로 비용 보전 받는 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원래 소기의 목적은 그 정도였을 수도 있는데요. 이제 목표를 더 높게 잡으면서는 2등을 할 수 있느냐, 2등을 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정치적 위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노력을 하니까 네. 안철수 후보의 표, 이제 보수 중에 일부 간표, 그리고 사실은 보수였는데 요즘은 중도라고 본인의 그 이념적 성향을 그 표시하면서 있는 분들이 그 과거에는 그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분들이 지금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 우리가 보수 유목민층이라고도 하는데요. 네네. 그분들 표를 다시 결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엔 모두 다 갖고 오는 거는 무리일 것 같고요. 일정 부분 이제 이념 분화가 이루어지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보수층에서. 그래서 네. 그중에서 일부를 가져올 텐데 어느 정도 갖고 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가 안 후보로 공격하는 것은 역대 대통령 선거 당선자를 보면은 2가지 이념에 걸쳐 있습니다. 예. 누가 중도를 더 많이 가져오느냐, 또 자기의 이념적으로 지지 기반은 그대로 유지를 하느냐거든요. 홍준표 후보는 보수층은 꽁꽁 결집할 수가 있는데
당선이 되기 위해서는 중도층까지도 끌어와야 되는데 그것을 안 후보로 공격하면서 이 중도층 지지층을 끌어오려고 하는 전략으로 보여지고 문 후보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안철수 후보를 공격했던 것도 중도층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과연 이러한 이 지지층들을 더 가져오는 경쟁에 있어서 지금의 방식으로 가능할 것이냐. 오자 대결 구도거든요. 이 오자 대결 구도가 매우 셈법을 복잡하게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념을 가져오고 또 하나는 이런 이념적인 지지층 가져오기 전략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려면 TV 토론이 더 많아야 되거든요. 네네. 지금 이 시점부터라도. 그런데 그러기에는 이제는 선거가 막바지에 정리되는 시점, 또 사전투표가 4일, 5일 바로 코앞으로 와 있다는 점에서 뭐 전혀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과연 시간 내에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로 보여집니다. TV토론 얘기도 잠시 뒤에 한번 나눠보겠지만 그 전에요. TV토론 잘한 심상정 후보요. 여론조사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두 자릿수까지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한간에 이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후보가 어차피 이제 당선될 거 뻔하니까 심상정 후보 찍자. 이런 의견들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이것 때문에 딜레마에 빠진 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제가 보기엔 딜레마라고 그 문재인 후보 측에서 이야기하는 건 엄살이고요. 아주 요 두 측면을 재미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면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깨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은 그대로 유지한 채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측면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 그러면 그 문재인 후보에게는 크게 손해날 일 없잖아요. 심상정 후보가 본인의 지지율을 안 까먹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딜레마라 하는 거는 이제 좀 엄살이고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TV 토론을 잘해서라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반문 정서, 문재인 싫어서 안철수에게 갔던 그 표들, 그 다음에 이재명과의 당내 경선에서 남아있던 앙금을 여전히 해소하지 못하는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그 지지자들 이런 분들이 심상정 후보 쪽으로 지금 가면서 자신의 대안과 만족을 찾는 과정이라 이렇게 본다라면 실질적으로 그 진보개혁 진영에 있어서는 이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한 50% 정도의 포션을 가지고 일정하게 분할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 자체가 문재인 후보를 건드리지 않고 안철수 후보에게 갔던 그 흐름들이 이쪽으로 역류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구도적인 면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심상정 후보 개인의 어떤 카리스마, 개인의 역량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뭐 이재명 후보나 이재명 시장이나 뭐 안희정 지사를 지지했던 그 표 중에 다른 데로 흘러갔던 표들도 TV 토론회를 보고 다시 이제 심상정 후보한테 좀 모이는 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주변은 사실 기본적으로 보수나 중도 이렇지 진보적인 성향이 제 주변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TV 토론을 보고 그 어떤 목소리에서 신뢰도나 아니면 정책을 검증하거나 이러면은 심상정 후보를 다시 봤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왜냐하면 진보 정당에 대해서 편견이 좀 있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편견이 깨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저희는 또 특히 여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성 정치인으로서 이제 이렇게 성공적인 사례가 많지 않고 직전에 또 안 좋은 경험이 있었는데 심상정 후보가 선전하는 거에 대해서 여성들이 응원하는 마음도 조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에 있어서는 사실 좀 이상주의적인 게 있어서 기본적으로 당장 실현되기는 어려운 면도 많죠. 정책에 대해서는 호불호도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할 정책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가치, 미래에 대해서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젊은 층에서 기대감에서 투표하는 것도 있고 또 이 개인적인 역량 이런 부분도 무시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심상정이라는 여성 정치인의 새로운 발견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이 아주 흥미로운 것이 이재명 시장의 지지율과 거의 비슷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어제도요. 어제 그제도 보니까 그제죠. 그제 이제 수도권 성남도 돌고 했을 때 보니까 이재명 시장의 뜻을 이루겠다 이렇게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지층들의 분포를 봐도 호남, 또 여성, 경기도, 또 블루칼라. 그래서 상당히 지지층이 닮아 있어서 이재명 시장도 더불어민주당 경선할 때 보면 문재인 전 대표, 지금 후보죠. 전 대표와 지지층이 구분됐거든요. 근데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끝나자마자 문재인 후보 쪽으로 많이 갔었던 이재명 시장의 지지층들이 이 걸 크러쉬 현상, 심블리 현상을 보면서 내가 선호하던 그 정책이네 하면서 핵 사이다급 재현 현상으로 인해서
이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양상으로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시 보게 되는 그런 표들이 굉장히 많은가 보군요. 네. 자, 일단은 내일 또 마지막 TV 토론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각 후보들마다 굉장히 좀 전략을 세우고 있을 텐데요. 좀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나올까요? 문재인 후보는 저희가 속된 표현으로 부자 몸조심이라고 네. 하죠. 이제 지금 뭐 이제 매직 넘버도 눈앞에 두고 있고 사실 이제 본인이 큰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마음이 클 겁니다. 그래서 TV 토론을 하면서 뭐 기본적으로 이제 하면서 일정 부분 경험도 쌓아서 능숙하게 하겠지만요. 그래도 누군가의 감정을 건드리거나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유권자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일이 없는데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홍준표 후보는 더욱더 대립각을 세우실 수 있겠죠. 이제 보수층 중에 일부를 결집시킬 필요가 있을 거니까 그런데요. 안철수 후보가 참 그 TV 토론을 하면서 지지율이 생각한 만큼 나오지 않고 또 그 단기간에 또 어떤 정치 경험이라는 게 숙성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대응을 보일지 제일 저희가 관전 포인트이기도 하지만 또 쉽지 않은 TV 토론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어떨지가 그렇고요. 그래서 그렇게 점수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심상정 후보가 오히려 TV 토론하기가 제일 편안하지 않을까. 본인은 TV 토론을 해서 뭐 이렇게 얻을 게 그렇게 잃을 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특히 사회 분야 집중 토론을 하면 심상정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이 생각했던 정책에 대해서 더 얘기할 기회가 많을 테니까 그럴 텐데요. 네. 안철수 후보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아마 지지자든 부동층이든 아주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철수 후보 안 그래도 본인이 토론은 잘 못한다,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거든요. 네. 근데 이 중도라고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그 역할입니다. 왼쪽도 있고 오른쪽도 있고 보수도 좀 잡아야 되겠고 진보도 좀 잡아야 되겠고 합리적 보수, 합리적 진보를 아우르면서 그 속에 녹여낼 수 있는 정책이 마땅치 않아요. 네네. 예를 들면 사드가 대표적인 그 정책 영역이잖아요. 한미 동맹 관계를 굳건히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주변국의 그 덩그리 외교를 펼칠 것이냐, 이 측면에 있어서 그 미국과만 외교하나라는 비판을 받아야 되고, 그럼 중국이나 러시아는 버려두고 가나라는 또 이 다른 영역에서의 비판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사드가 대표적으로 중도 성향의 정당이 그 존재할 때 가장 어려운 영역이었다. 근데 이러한 정책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깔려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강한 그 보수적 성향을 드러내기에도 부담스럽고, 그 다음에 이 지지자들, 호남 지지자들 결집시키기 위해서 진보 성향을 드러내기에도 괴로운 이 상황에 있어서 우리 역사와 정치사의 발전 과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샘플이 그 사례 연구 대상이 될 것 같다. 그렇군요. 오히려 저는 그렇게 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모호한 그 입장이 어쩔 수 없는 후보상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다라고 얘기도 하시는데, 지금 뭐 8일 정도밖에 선거가 남지 않았기 때문에요. 후보들이 지난 주말 동안에도 보면 선거운동하면서 아주 거친 표현들을 많이들 쓰더라고요. 이런 표현들이 과연 득표의 활동에 도움이 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친 말을 하고 또 혐오스러운 발언을 하는 것들이 전체 선거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할 수 있는데 자기 지지층을 끌어모으는 데는 선거에 있어서 분노 의식의 발동, 이거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거든요.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자기 지지층으로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더 거친, 더 또 지지층을 또 다질 수 있는 그런 강한 발언들을 할 걸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선거 동안에 이제 여론조사 반영이 더 이상 되기 힘들다라는 것이거든요. 이 TV 토론의 경우에도 거친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또 토론이 되기보다는 자기의 주장을 마지막에 지지층들을 향해서, 전체 유권자들을 향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성숙한 그리고 품격 있는 선거 유세 문화로 이어지게 하게끔 하면 좋은데 지금으로서는 앞서가는 1위 후보가 있고 뒤처진 후보들의 경우에는 배수진을 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선거 막판까지도 5월 8일 자정까지도 거친 이런 발언들이 난무하는 선거가 될 가능성이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그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세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